안녕하세요. PPTV 역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중앙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려 말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의 등장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두 세력 모두 다 누구를 비판했었어요?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세력을 비판했었습니다. 그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의 공통점은 없었지만 차이점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알아봤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고려는 점차 어떻게 변화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과연 새로운 또 국민왕 같은 왕이 등장해서 고려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권문세족들의 집권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신진사대부들이 나라를 좋게 바꿔 나갈 것인가? 라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과연 고려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권문세족들을 비판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국민왕과 신진사대부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려는 당시 중심 지배층은 바로 권문세족이었습니다. 그 권문세족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이인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권문세족의 대표적이었던 이인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민왕이 암살됐잖아요. 이 암살된 사건을 정리하면서 그 정리를 통해 새로운 왕을 안치게 되는데요. 그 새로운 왕이 우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공민왕 같은 경우에 왕국민이 이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고려 말기의 왕들은 자신의 이름을 붙입니다. 우왕은 이름이 우예요. 왕우예요. 그래서 왕우, 우왕이 왕에 오르는데 결국에 권문세족들의 입김에 의해서 우왕은 자신의 힘을 써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전의 권문세족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력을 굉장히 많이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려고 노력했지만 손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신흥 무인 세력 그리고 당시의 최고의 무장이었던 최영 장군, 그리고 최영 장군이 당시에 그런 고려의 군대를 거의 총괄하는 급이었거든요. 그 지역마다의 총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끌어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조선을 건국하는 이성계였습니다. 최영과 이성계가 같이 힘을 합쳐서 우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우왕에게 지금 이인임 일가의 그런 권문세족들의 그러한 부패, 향락, 사치, 권력 남용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인임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 결국에 우왕이 이를 승낙하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인임 일가를 붙잡고 체포하고 처형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영이 당시에 유명한 전투를 이끌던 장군인 건 알겠는데 이성계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이끌던 뛰어난 장수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궁금한 점은 바로 왜 최영이 이인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성계를 선택했는가입니다. 이성계를 선택한 이유는 이성계가 이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고려 동북지역의 쌍성 총관부 지역을 중심적으로 담당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성계 집안이 몽골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했던 세력들이 항복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이성계를 따르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병력들도요. 그래서 이성계가 데리고 있는 휘하에 있는 병사들, 사병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병들을 별도로 투입하기 위해서 최영이 이걸 알고 이성계와 힘을 합쳐서 이인임가를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인임 일가를 몰아내면서 최영이 고려의 최고 관직에 오르고요. 이성계가 2등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전투를 통해서 공을 세웠지만 이성계가 고려 중앙 정치에 발을 디딘 계기가 바로 이인임 제거였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최영과 이성계가 실권을 잡고 있는 신진사대부가 어느 정도 투입되는, 사실 최영은 신진사대부는 아닙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고려를 이끌어 나갈 핵심 2명으로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몽골 원나라가 몰락하고 쇠퇴하면서 중국 원래 본토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족 세력들이 나라를 세우니 그 나라 이름이 바로 명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명나라가 고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요. 자, 몽골이 차지하고 있었던 철령이 지역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철령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요. 바로 쌍성총관부 지역과 이 쌍성총관부를 공민왕이 탈환하면서 더 북쪽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시킨 지역이 바로 철령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철령이 지역은 이전에 몽골이 원나라가 지배했던 곳이기 때문에 고려 너네 이거 내놔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많은 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1등 관직에 올라와 있던 최영은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얻은 땅인데 그거를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가만 내둬야 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최영은 여러분들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원칙주의자고 딱 고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나라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자. 바로 이 철령이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그 요동 지역까지 정벌하자는 논리를 펴니다. 하지만 2등 관직에 올라와 있던 이성계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성계는 지금 명나라와 싸우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라 좋게 협상해야 된다. 협상론을 제기합니다. 근데 이성계 같은 경우 자신의 그런 고향 같은 지역이 지금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통해서 다시 명나라와 협상을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의견이 갈등이 되고 결국에 당시의 최고 권력자였던 최영의 말을 우왕이 선택하여 요동정벌을 계획하게 됩니다. 1388년 4월 18일에 이성계와 조민수가 총사령관이 되어 유동정벌을 하기 위해 고려 정예군 4만 명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 선생님 고려의 최고의 그런 무장이었던 최영은 왜 안 갔나요? 라고 생각해 본다면 최영은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이 전투를 총지휘하는 것이지 그 고려에 있는 수도를 벗어나지 않고 명령을 하다라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요동정벌에 대해 굉장히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왜 요동정벌을 하면 안 되는지 4가지 이유를 들은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거를 사불가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불가론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요동정벌을 하기 위해 떠나는 곳은 바로 굉장히 지금 시기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염병이 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구가 침입할 수 있다. 우리의 주병력이 빠져나가면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막냐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3가지 이유 같은 경우에 굉장히 군사적인 논리죠. 이성계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4번째 이유입니다. 이소역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어긋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리학적 개념이에요. 이성계 같은 무장이 성리학적 개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신진사대부들의 도움을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정노전, 정몽주 이런 사람들의 적절한 의견을 받았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4가지 의견을 들어서 최영과 우왕의 요동정벌을 반대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최영이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말을 듣고 요동정벌을 출발하게 됩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장마가 비가 엄청나게 억수로 쏟아지고요.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동으로 가기 직전에 섬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위화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이 섬에 진출해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려 수도에서 위화도까지 가는데 19일, 그 다음으로 위화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15일 버티고 있는데 더 이상 나가면은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이길 확률도 사실 없을 뿐더러 병력들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우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철수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지만 결국 최영의 묵살에 의해서 묵인되죠. 결국 이성계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총사령관이었던 조민수를 꼬셔서 결국에 회군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회군을 한다는 건 왕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군사적으로 왕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란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성계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영 같은 고든 사람이 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곧 반란이라는 거죠. 결국에 정예 병력이 19일 만에 출발했다가 9일 만에 쏜살같이 고려 수도 개경으로 돌아와 최영의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정예 병력이 지금 다 나가 있다가 돌아와서 최영의 병력과 싸우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이길까요? 바로 이성계의 군대가 승리하면서 최영은 물러나고 이성계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영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인물을 따져봤을 때 굉장히 고든 인물, 굉장히 충성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 이유가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면서 그걸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영이 죽을 때 남인긴 유언이 내 무덤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랑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성계가 고려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성계가 정치적인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성계의 마음대로 입김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이성계가 했던 것이 바로 패가입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뜻은요. 가짜는 버리고 진짜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가짜는 없애고 새로운 걸 세운다. 바로 당시의 왕이었던 우왕과 청왕이 가짜라는 거였습니다. 고려의 왕은 왕시성인데 얘네들 우왕과 청왕은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라 공민왕이 데리고 있었던 신하, 신돈의 자식들이다. 얘네들은 왕후 왕창이 아니라 신후 신창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왕을 쫓아내고 공량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앉히게 됩니다. 공량왕은 왕씨긴 했는데 이 당시에 왕을 할 사람들은 뽑아서 8명으로 남기거든요. 그 8명들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뽑힌 게 바로 공량왕이었다고 합니다. 완전 허수아비겠죠. 이 공량왕을 앉혀서 더더욱이나 권력이 출중했던 이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성계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성계가 권력을 잡으면서 이성계의 그런 부피라던 신진사대부들 간에도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어떻게 의견이 갈리게 되냐면요. 지금 이 권문세족들의 그런 세상이 굉장히 썩었기 때문에 이 썩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신진사대부들 간에 의견이 나뉘게 됩니다. 신진사대부들의 일부는 그래 이 썩은 거는 아예 도려내야 돼. 급진적으로 개혁해내야 돼. 라고 주장했던 급진개혁파. 그리고 아니야 이 썩었더라도 다시 한번 치료를 잘해주면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온건개혁파라고 하는 두 가지 파로 나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급진개혁파에는 정도전, 그 다음으로 온건개혁파에는 바로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전과 정몽주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둘 다 성이 정씨고 고려시대 사람인 건 누구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성리학자고요. 또 모두 다 향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소지주의 아들들이었고요. 모두 다 머리가 뛰어나서 과거에 합격했던 사람이라고 하고요. 성균관 교수였습니다. 머리가 정말 좋죠. 그리고 둘 다 이성계의 그런 보필해주는 그런 신진사대부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전과 정몽주는 결국 친구였어요, 사실. 그러나 이런 고려의 유지, 그리고 고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백성들이 잘 살기 하기 위해서 성리학적 이념의 나라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를 두고 결국 파가 나뉘게 되죠. 정도전의 급진개혁, 그 다음에 정몽주의 온건개혁 바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둘과 친했던 이성계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그 유명한 선주교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선주교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정몽주의 집에 가 시를 한 수씩 읽기 시작하죠. 그 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방원이 이렇게 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고 하는 시가 있고요. 이에 답가로 정몽주는 단심가라고 하는 시를 읊는데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야 있으랴 라고 하는 시조를 읽게 됩니다. 자, 먼저 하여가부터 먼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든 어떠하리 저런들에도 어떻겠냐 고려를 없애도 어떻겠고 새로운 나라를 새겨도 어떻겠냐 상관없지 않냐. 만수산 드렁치기라고 하는 것은요, 만수산은 고려 그 수도 개경에 있는 산이라고 해요. 그런 칙이 막 얽혀져서 사는 게 어떻겠냐.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잘 좋은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을 이방원이 하여가라고 하는 시조를 통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 따지자면 이방원은 정몽주를 꼬신 거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요. 하지만 정몽주는 시조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단심과 마음을 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내가 100번 1000번 죽어도 100골이 진터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죽은 다음에 뼈만 남는 게 흙과 그냥 섞여서 아예 없어진다 하더라도 임향한 일편단심 고려를 위한 나의 마음 가실 줄이야 있으랴. 나는 고려를 위한 충성은 변함없다. 결국 이방원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성계도 그렇게 사랑했던 정몽주를 죽일 수밖에 없던 거였죠. 고려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자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급진개혁파의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정몽주를 죽일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방원을 만나고 가는 정몽주를 선주교라고 하는 다리에서 철퇴로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성계가 정몽주가 죽고 굉장히 슬퍼했는데 사실 이성계가 사실 시켰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그 생각을 읽고 이방원을 했던 건지는 이미 사람들이 죽은 지 7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결국 대표적인 온건개혁파의 인물이었던 정몽주가 죽으면서 급진개혁파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두전은 차근차근 새나라 건국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시도가 바로 과전법이라고 하는 토지제도입니다. 당시에 이 고려 500년 역사 속에서 그런 귀족들, 특히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거하고 과거와 음서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 그 대대로 관직을 이어오기 때문에 토지가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 토지가 쌓인다고 하는 것은 농민의 토지는 줄고 귀족들의 토지는 굉장히 부패하면서 많이 농장을 만들 정도로 많아졌다는 거죠. 이런 뿌리를 뽑기 위해 과전법이라고 하는 그런 토지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전법이라고 하는 토지 제도는요. 모든 전국에 있는 토지를 몰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 토지를 몰수하게 되면 불법적인 토지까지 모두 몰수되겠죠. 그래서 이 몰수된 토지를 바탕으로 분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정도전의 의도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기를 원했는데 그거는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관리들에게 나눠주는 토지를 이제 모두 몰수했다가 차등 분배하겠다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전법 제도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토지를 잃었던 농민들도 와 이런 경제제도 굉장히 혁신적이다라고 하면서 인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기까지 얻게 되는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결국 1392년 500년간 이어지던 고려를 정리하고 새나라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면서 고려는 문을 닫게 되었지만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그런 장점, 그런 역사 속에서 가진 의미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아본 것은 바로 위화도 해군부터 시작해서 신진사대부들이 분화되고 과전법 실시와 그 다음에 정몽주라고 하는 온건개혁파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결국에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가 원했던 거는 고려 나라가 잘 살게 잘 되게 하는 그런 목적성은 똑같았지만 방법론적으로 달랐죠. 토지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하자는 파가 바로
오은관파였고요. 아니다, 싹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급진파였고요. 그래서 급진파는 이 고려를 없애고 새 출발을 하자고 했던 것이었고요. 새 출발을 하면서 백성들을 위한 나라, 성리학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리학적인 관점은 똑같더라도 방식은 고려를 유지하는 것을 주장했던 운건개혁파였습니다. 운건개혁파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법적이고 성리학적으로 왕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았던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고려를 마치게 되었고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 특히 지배층 순으로 어떻게 고려가 바뀌는지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조선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